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국의 고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적어볼까요? 삼국의 고분. 먼저 고구려의 고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고분 형태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돌무지무덤이라는 용어는 청동기 시대부터 쓰인 그런 용어인데, 그때의 돌무지무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해가지고 동양의 피라미드다 이렇게도 불리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군총이 있죠. 장수왕의 무덤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초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 형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굴식 돌방무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굴식 돌방무덤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방을 만들고 입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봉분으로 이렇게 쌓은 건데, 입구가 있다 보니까 도굴이 굉장히 쉽습니다. 도굴이 쉽고 돌방이다 보니까 벽화를 그리기 용이하다. 특히나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은 윗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게 천장이다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요. 작은 네모를 만들고 또 막아서 더 작은 네모를 만들고 해가지고 천장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모조림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형태가 이제 발해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남북국 시대의 발해를 공부할 때 고구려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굴식 돌방무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명한 거를 몇 개 적어보자면, 무용총의 경우에 벽화가 무용도가 나타나게 되고, 쌍용총은 기사도, 풍속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외에도 수산리 구분벽화 같은 경우에는 시녀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리 구분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한 이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흥리 같은 경우에는 견우직녀, 그 다음에 강서대묘 같은 경우에는 사신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오호분도 중요하죠. 오분은 해신, 달신, 별자리 그림, 그다음에 사신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신, 달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토착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을 가장 크게 말하자면은 초기에는 이제 풍속도가 나타나게 되다가 후기에는 사신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신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유왕 때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하고 하면서 기존의 왕실이나 그 귀족하고 연결되었던 불교를 누르고 도교를 장려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구려 보덕이 백제로 가서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죠. 이렇게 고구려 후기에 가게 되면은 도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신도,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방위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신도가 후기에 나타난 걸 아느냐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칠판에 적은 정도는 어떤 고분에 어떤 벽화가 있더라라는 걸 암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백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백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위대성 한성 시대, 그 다음에 웅진 시대, 사비 시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자면, 초기는 고구려와 같이 계단식 돌무지무덤의 형태가 돼요.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석촌동 고분이 있죠. 석촌동 고분.
석촌동고분은 이제 근초광 4세 거라고, 4세의 무덤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구려에서도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나오고, 백제에서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의 시작을 공부할 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고분하고 장군총의 형태가 둘 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삼국시대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계단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돌무지 무덤이다 한다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떠올리지 말고 이런 형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제가 수도 이동을 하죠. 유래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웅진시대에 가게 되면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웅진시대는 문동무 시대다라고도 하는데 이후에 가면 웅진시대에서 중요한 거죠. 벽돌무덤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웅진시대를 공부할 때 이런 무덤이 있는 지역을 가지고 그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듯 도굴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는.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를 홍산리 고분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분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1호에서 5호까지가 있고 벽돌무덤은 6호에서 7호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총 이렇게 부르든지 지역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벽화랑 관련된 걸 붙이든지 이렇게 하죠. 주인을 모르니까 도굴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여기 벽돌무덤이죠. 근데 중국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다 한다면 여기가 이제 황하강이 흐르죠. 화이어강도 있는데 길게 양쯔강이 있습니다. 양쯔강을 장강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강이 양쯔강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국을 살펴보면은 강가 근처에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강가에 있는 진흙을 퍼다가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서 이걸로 무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들도 벽돌로 만듭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가도 청나라에 갔다 온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런 걸 보면 그때도 집들이 다 벽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진흙을 강가에 살다 보니까 진흙이 구하기가 쉬워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중국의 당시 이제 남조죠. 송제 양지인 하는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런 벽돌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벽돌무덤에서 이제 7호분 하게 되면은 7호분이 뭐예요? 유명한 거죠. 7호분 하게 되면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이 7호분인데 6호분하고 7호분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령왕릉이라는 게 1971년도에 발굴이 됩니다. 발굴 과정이 굉장히 졸작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굴이 안 된 형태로 발견이 된 거죠. 6호까지는 주인을 모르고 7호는 아는 거예요. 안에 이제 기록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당시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막 너무 몰리고 기자들도 너무 몰리고 해가지고 급하게 막 자루에 유물들을 쓸어 담듯이 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나중엔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유물을 이렇게 자루에 넣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평가를 받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질 거를 그냥 하룻밤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와버려서 그런 안타까운 발굴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나중에 나온 거니까 무령왕릉은 여기겠죠. 한편 이제 무령왕릉하고 중요한 거는, 무령왕릉에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벽화가 없습니다. 무령왕릉은. 반면에 6호부는 벽화가 있어요. 뭐 이걸 아느냐라는 것도 잘 물어보는데, 뭐 이런 내용, 혹은 무령왕릉 하면 뭐 지석이 있죠. 뭐 매직권 해가지고, 매직권은 땅을 샀다는 권리예요. 누구한테 땅을 샀는가 하면은 토지신, 이게 땅을 샀다라는 거고, 그건 뭐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뭐 오수전도 나오고요. 아니 뭐 석수는 돌 짐승이에요. 돌 짐승상이 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을 짜는데 일본산 금송이 쓰였다더라 해가지고, 그때 보면 이제 양나라 중국하고도 교류를 했고 일본하고도 교류를 했다라는 내용을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마왕이라고 하죠, 무령왕을. 그래서 이런 무령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고분을 공부할 때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위례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그 다음에 사비시대로 가게 되죠. 사비시대에 가면은 다시 굴식 돌방무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비슷합니다. 고구려하고 굉장히.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가 굴식 돌방무덤이 되고, 여기에서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가 굴식 돌방무덤이 되는데 벽돌무덤이 끼어있는 거죠. 중간에 송산리 6호와 7호분에서 7호분은 무령왕릉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달라요. 돌무지 덧널무덤.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게 되는데, 돌무지 덧널무덤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틀을 짜고 안에도 또 있고, 이렇게 돌을 뭐 이렇게 넷돌이라고 하는데, 돌을 이렇게 쌓고 다시 흙으로 봉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예요. 도굴이 어렵죠. 입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발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뭐 도굴꾼이 들어가다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그런 사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도굴도 어렵고. 벽이 없죠. 이게 다 나무니까. 그리고 벽화는 없다. 벽화가 없다는 내용. 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호총, 호명 그릇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천마총. 천마총은 천마도가 나오는데,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고 말 안장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천마도가 나온 천마총이나 뭐 황남대총. 황남대총에서는 뭐 금관이나 유리병도 나옵니다. 유리병 등이 나왔다 라고 해서, 돌무지 덧널무덤하고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3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삼국이 뒤에 가서는 다 똑같이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존 돌무지 덧널무덤에 비해서, 돌무지 덧널무덤은 거의 뭐 작은 동산이에요, 동산. 뭐 규모가 작아졌다. 이건 뭐 통일 전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에 가면은 뭐 둘레에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고, 이런 형태의 또 다른 형태로 신라만의 독특한 형태가 남북국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가야를 살펴보자면, 뭐
널무덤, 뭐 나무 널무덤. 널무덤이 그냥 나무 널무덤이죠. 널무덤, 뭐, 돌널무덤. 뭐, 돌덜널무덤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야의 특징은, 가야 고분은 벽화 있는 게 없어요. 가야의 벽화는 없고, 중요한 건 뭐,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가야의 경우에는. 3세기 때 있었던 김해죠.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5, 6세기, 5세기 말, 6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대가야가 되죠. 고령 지산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교재에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간지대 같은 곳에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길? 뭐 이렇게 나 있는 이런 그림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림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지산동이구나. 보통 이제 무덤을 주고 시기를 물어보면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 그런 거를 묻는 문제들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한편 이제 삼국의 금성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부터 살펴본다면 뭐 가장 오래된 비석, 우리가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하는 그 정도에서 미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점재현, 신사비라고 해서 85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세기죠. 우리가 뭐 최고의 비석이라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현존 최고의 비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낭낭 지역이라고 하죠. 낭낭 지역의 교수지 축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고구려에서 이제 뭐 이게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둘 다 장수왕 5세 때 세워진 그런 비석이에요. 이제 만주, 지안 혹은 뭐 지반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고, 이건 충주에 있죠. 먼저 우리가 광개토 대왕비부터 살펴보자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건국신화나 광개토 대왕의 앞가지에 왕의 계보, 뭐 이제 뭐 수묘인 규정. 수묘인은 이제 묘를 지키는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광개토 대왕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광개토 대왕비는 막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사면에 글씨가 다 쓰여져 있는데, 1700여자, 1770여자? 1700자가 넘는 그 정도 방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뭐 중요한 게, 광개토 대왕비에 이제 뭐 을묘, 신묘년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해석 논쟁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광개토 대왕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한번 혼내주고 위로 갔다가 신라에서 당시에 이제 뇌물마립간 사세죠. 뭐 백제하고 외가 쳐들어와서 성을 쳐 부시고 있다, 도와달라 하니까 이걸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요. 도해파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정벌을 했다 해서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 중에 하나로 신묘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해석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글씨 자체를 위조했다라고도 의심이 되는데, 지금 이건 조사를 못해요.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 비를 보존을 한다고 유리로 다 막아놨어요. 건물을 세워가지고 다 막아놓고 여기 막 중국 공안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연구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떴던 탁본 정도가 되는데, 뭐 글씨가 위조됐는지 여부 같은 것도 우리가 조사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0여 년 기사를 우리 주장대로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구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할 거는 신라를 구원했다, 이 내용이 가서 외하고 백제를 무찔러줬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둔을 해버리죠. 주둔을 하면서 이제 초반에 여기 있던 김해의 대가야가 약화가 되는데, 그 내용은 중원 고구려비에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신라 주둔은 없다. 이거는 중원 고구려비에 있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한강 상류라고 봐야죠. 지역은 충주. 장수왕 때 세운 거. 근데 우리가 전에 비석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서 충주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중원 고구려비가 있고, 이쪽은 단양 적성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법진에서 신라의 전성기, 그 6세기를 살펴보면 이제 지법진 시대다라고 하는데, 진흥왕이 처음에 이제 세운 거죠. 단양 적성비 세우고, 그 다음에 북창 황마해서 순수비를 세우게 되죠. 근데 충주를 사이에 두고, 이 사이가 뭐 차 타고 한 1시간 거리에 이렇게 가깝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다면, 이게 충주하고 청주가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충주호에서 충주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비석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백제를 살펴보자면, 뭐 비석이 그렇게 없어요. 백제는 하나 있다면 뭐 사택지적비, 그리고 이게 의자왕 되죠. 의자왕이 세운 게 아니고 사택, 이건 집택자라고 했어요. 사씨. 그러니까 백제는 부여시와 팔성귀족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팔성귀족은 진해백사 땡땡땡땡 해서 기억을 해두자. 4개 정도 적어볼까요? 진해백사, 진시, 해시, 백시, 사시인데 여기죠. 그래서 귀족인 사택 지적이 세운 분인데, 내용은 뭐 인생의 덧없음, 이게 뭐 좀 궁금했어요. 인생에 뭐 덧없다는 걸 이렇게 비석으로까지 세울 그런 건가? 근데 뭐 사륙 변여체가 쓰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교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백제는 이것만 외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라가 중요하죠. 신라 6세기. 6세기 하게 되면은 지법진 시대가 됩니다. 지종왕 6세, 법부왕 6세, 진흥왕 6세. 그래서 신왕, 순동, 효우산 이렇게 외웠고, 여기는 김상병, 복장, 꼴불견, 율령, 반포라고 외웠고, 여기는 대부랑, 경품, 한국화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비석에서도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이렇게 2개씩은 외워주셔야겠어요. 물론 진흥왕은 이제 2개가 아닌데, 한번 일단 적어볼까요? 중, 냉, 봉, 정, 단,
순수비,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두 개씩 짝을 맞춰서. 물론 이제 순수비는 4개죠. 북창황마 해서. 비석이 뭐 굉장히 많은데 한번 효율적으로 암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성리비가 있고, 냉수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은 뭐 포항, 여기는 영일이 됩니다. 네, 지중왕 하게 되면은, 지중왕의 업적에서는, 농경을 좀 장려한 그런 업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왕, 순동, 소우선 할 때, 소 해서 뭐 우경을 장려했다라든지 아니면 동시나 동시전, 시장하고 시장의 감독기관을 세운 건 맞는데, 그게 뭐 상업을 장려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유량민들을 없애려고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중농억상책이다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비석을 이렇게 보면은 비석에서도 좀 특징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라는 거는 재산권 분쟁이다. 빼앗은 재산 분쟁에 대한 판결이고 상속 재산 분쟁에 대한 판결. 그래서 재산권 분쟁을 둘 다 특징으로 가져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중성리비나 냉수리비를 문제에서 던져 주었을 때 이게 지중왕 시기인지 아느냐 해가지고 업적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름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라고 하죠. 수리비. 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분쟁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중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봉평비, 청제비가 있고, 지역은 이제 울진, 영천, 청제비인데, 법풍왕의 비석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봉평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풍왕 두 문자를 어떻게 외웠어요? 김상병, 복장, 꼴불견하고 율령반포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율령반포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인법이나 노인법에 대한 내용, 형벌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울진 봉평비는 중요하다. 법풍왕의 업적과 직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청제비를 살펴보자면 청제비 이건 저수지를 축조했다 이거예요. 저수지 축조 기념비입니다. 지역도 외우기가 천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쉽게 외워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제비에 덧붙여서 하나 외워야 할 거는 뒷면은 원성왕 시기에 원성왕은 이제 우리가 남북조 시대를 남북국 시대를 공부할 때 배우는데 원성왕 8세 때 부역 동원 기록이 있습니다. 뒷면은 그러니까 청제비 같은 경우에는 앞면은 삼국시대 법풍왕 때, 뒷면은 남북국 시대의 원성왕 때 한 기록이 2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한 게 여기니까 여기서 외워야죠. 해가지고 저수지를 수리를 하는데 부역을 동원했다더라. 이 내용이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풍왕과 법풍왕에 관련해서 봉평비와 청제비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 먼저 외웠어요. 지역 먼저 외운 이유는 우리가 단양적성비를 외울 때 단양적성비를 단, 북, 창, 황, 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흥왕의 업적 진흥왕의 업적 하면 욕을 먹었지만 큰 땅을 피로 물들였다. 그래서 영토를 신라 영토를 굉장히 확장한 그런 왕이죠. 진흥왕. 진흥왕의 비석을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단양적성비는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자만 빼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창 황마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기억을 하고 가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왕 육세하고, 정말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진흥왕이죠. 진흥왕 육세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나는 상류를 차지할게 했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이 지역을 다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뭐 당항성을 쌓기도 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는 함경도에 진출을 해가지고, 함경도에서, 고구려 승려가 이제 오죠. 와가지고 국통을 시켜주죠. 해량. 이때 만난 건 또 해량 있고 하는데, 성왕이 이제 이 사이에 복수를 하게 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진흥왕하고 관련을 해서 비석에서 좀 연도가 중요합니다. 진흥왕은. 근데 우리가 1월 8을 기억을 하자라고 했어요. 단양 적성비는 551, 555, 561, 황마는 묶어서 외우자. 여기는 함경도죠. 함경도. 이건 568입니다. 연도는 진흥왕 관련해서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관산성. 관산성은 554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여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짚고 온 부분인데, 진흥왕이 성왕과 같이 공격을 하자 한 다음에 배신을 해서 성왕이 복수를 한다라고 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니까 한강 하류에다가 북한산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창녕비, 비화 가야죠. 여기 이제 함경도라고 했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진흥왕의 비석은 다 영토 확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순서비, 연도를 기억하자. 1518하고, 단, 북창, 황마. 황마, 노랑말은 묶어서 기억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흥왕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공부해 주시면 기본적인 삼국시대에 나오는 비석에 대한 거는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사를 공부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흩어진 구슬 같기도 해요. 그게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사, 정치, 경제, 사회 정도를 공부하다 보면 막 공부를 거의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그런 착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사가 흩어진 구슬 같아서 좀 소홀해지기도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은 그런 면이 있어요, 문화사가. 근데 반드시 문화사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끼리는 앞에 정치, 경제, 사회는 다들 잘하는 것 같고, 문화사에서 이렇게 흩어진 거 하나하나씩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봤느냐, 신경 써서 더 구별할 수 있게 외워놨느냐 하기 때문에 좀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소홀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문화사가. 삼국의 고분, 금성문 했으면은 삼국의 탑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삼국의 탑을 공부를 하는데, 탑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목탑 형태입니다. 목탑의 형태다가 이제 석탑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다 목탑이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없다, 고구려는. 백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도 같죠. 목탑이었다가 석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석탑은 남아있죠. 석탑은. 처음에 이제 미륵사지 탑.
우리가 미륵사지 탑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탑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멘트로 발라놨어요. 이게 미륵사지 탑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날아가가지고, 일본인들이 이제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뭐, 너무 좀 잘 못한 것 같죠. 이게 미륵사지 탑인데, 미륵사지 탑의 특징은, 목탑에서 흑탑으로 가는 과도기. 라고 해서, 과도기적 방식. 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미륵사라는 것 자체가 백제에 보면 이제 그 서동요가 있죠. 서동요가 있어가지고 뭐 백제 무왕하고 선화공주, 선화공주가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런 노래를 막 퍼뜨려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어서 결혼을 했다더라 하는데, 선화공주가 이제 부탁을 해서 미륵사 자체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화에 전해져 왔었어요. 근데 금제사리 봉황기가 나오면서 이 설화가 좀 틀린 게 돼버리죠. 이 기록 자체에 미륵사를 한 거는 하택 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말해서 미륵사를 지었다라는 게 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체 과정에서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미륵사지 탑은 이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림사지가 있죠. 5층 탑. 전에 이제 미륵사지 탑도 뭐 5층 탑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우리가 부서져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5층 탑이 뭐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미륵사지 5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미륵사지 탑이라고 부릅니다. 미륵사지 탑이 정림사지 탑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것도 목탑에서 흑탑으로 가는 과도기적 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5층 탑이 일본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이 시기 탑들을 보면은 다 층수가 5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보다 이제 더 잘 나오는 거는 정림사지 5층 탑을 우리가 평제탑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삼국 통일 과정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뭐 되나 안 되나 해보자 해서 뭐 대나 황홍백계 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백제가 먼저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뭐 황홍백계 계림도독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물론 이 과정에 이제 부흥운동도 있고 하는데, 이때는 뭐 이근행이나 아니면 뭐 서린기가 역할을 했다면, 백제가 멸망을 할 때는 소정방이에요. 소정방. 뭐 소정방이 이제 김유신하고 계백장군이 싸울 때 김유신이 월등히 군사력이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니까 뭐 나중에 김유신을 뭐 혼내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계백장군이 대단한 거죠. 전쟁에 임할 때 뭐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뭐 배수진을 넘어선 굳은 결의로 나가가지고 김유신하고 싸웠기 때문에 뭐 김유신 입장으로서도 쉽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정방이 평제해서 백제를 제압했다 이거예요. 백제를 평했다. 그리고 소정방이 자신의 업적을 여기에 새겨놔요. 정림사지 탑에 우리 막 뭐 여행 가가지고 자기 이름 써놓고, 뭐 특히나 뭐 외국 가가지고 막 한글로 자기 이름과 뭐 세상 어디에
우뚝 선 뭐 내가 됐어 막 이런 내용 써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부모님이 보내준 거죠. 그런 거를 좀 저는 굉장히 좀 별로가 아닌가 하는데 소정방이가 그랬습니다. 소정방이가 백제 와가지고 백제를 자기가 평했다 해가지고 지 잘났다는 내용을 정림사지 탑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평제탑이라고 불립니다. 좀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정림사지 탑이고 이륵사지 탑은 이대용 과도기적이고 사택적덕의 딸이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더라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신라의 탑을 보자면 유명한 게 황룡사 9층이죠. 9층목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업진 다음에 진선진으로 외울 때 선덕여 7세라고 했어요. 선덕여왕 7세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문화재만 만들다가 2번 혼난 왕이다 해가지고 뭐 황천분영해서 황룡사 목탑 그리고 뭐 첨성대 그리고 뭐 분황사도 있죠. 뭐 영묘사도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분황사 탑이 있기 때문에 분황사도 적어보겠습니다. 분황사는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내용은 여기도 이제 선덕여 7세가 되게 되는데 황룡사 목탑을 선덕여가 지을 때 건의한 게 누굽니까? 자장이 되죠. 자장하면 뭐 계율종 그리고 통도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진흥왕이 함경도에 올라가서 이제 황초령비, 마온영비를 세웠는데 그때 고구려 해랑을 데려와서 뭐 국통으로 삼았다. 이 불교 교단을 이렇게 정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국통, 밑에 뭐 주통, 군통 이렇게 다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국통을 한 게 해랑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자장을 뭐 같은 국통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명칭이 대국통이 됩니다. 그럼 뭐 자장법사는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교 구산에서도 우리가 삼국시대의 열반종, 보덕의 열반종하고 이 자장의 계율종은 오교 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위는 자장이 했고 건축한 거는 백제의 아비지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황룡사 굉장히 중요해요. 황룡사 자체를 세운 거는 선덕여왕이 아니죠. 우리가 대부랑 경품 한국화 할 때 여기서 황룡사는 여기서 세우고 목탑을 세운 거예요. 선덕여왕은 뭐 주변 9개국 나라가 와서 막 조공을 드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룡사의 이 내용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황룡사 하게 되면 뭐 백고좌회 인왕경을 읽는 백고좌회를 했다는 내용도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게 황룡사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도 선덕여왕이 지었고 모전석탑도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황룡사 구축목탑,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라고 하는데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거는 전탑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탑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나오죠. 벽돌무덤을 할 때 이 벽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벽돌을 가지고 탑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다른 건축물, 일반 건축물들도 만든다고 했는데 전탑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벽돌은 진흙을 틀에 넣어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드는데 여기는 석탑이잖아요. 돌을 가지고 마치 벽돌인 것 같이 돌을 이렇게 깎습니다. 일단 깎아가지고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전탑,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 같이 모방을 했다 해서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라는 게 분황사 석탑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탑이 중요하게 되고요. 우리가 칠판을 지우고 삼국시대에 이제 성 건축에 대해서 한번 또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삼국의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의 건축. 삼국의 건축을 공부할 때는 각 나라별로 수도가 이전함에 따라서 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가 내용의 중심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고구려를 보면은 평지가 있고 산이 있어요. 평지성을 하나 짓고 산성을 하나 지어가지고 평소에는 이쪽에 평지성에 거주를 하다가 외세 침략이 왔다 한다면 산성으로 가게 되는 이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지성 플러스 산성 체계인데요. 고구려를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졸본에서 건국을 하죠. 졸본성이 되고요. 이때 산성은 오녀산성입니다. 이렇게 졸본에서 건국을 해서 건국이 됐다가 유리왕 때 가게 되면은 국내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산성은 이제 환도산성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수왕 5세가 되면은 이제 남하정책을 하게 되면서 평양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평양에서 처음에 지은 거는 안압궁이에요. 안압궁. 장수왕 때 이제 안압궁 플러스 대성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성체계가 유지가 되다가 고구려가 맨 마지막 성은 이성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 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지역에다가 둘레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8km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북성, 중성, 내성, 외성 체계로 이렇게 집니다. 안압궁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위치가 가깝다. 그래서 평양성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장안성이라고 부르는데 북, 중, 내, 외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둘레가 18km나 되고 다 짓는데 한 40년 막 이렇게 걸렸다고 하니까 주로 진 거는 이제 평원왕이 있죠. 우리가 평강왕 이렇게도 부르는데 평강공주 있잖아요. 이렇게 너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온달한테 시집 보내겠다 했더니 커가지고 진짜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 했던 왕인데 평원왕 때 이제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고 시작은 이전에 양원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는 이제 평원왕 이후에 영유왕 초에 완성이 되는데 공사는 대부분 평원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성 체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안성. 장안성이 평양성은 사실 장안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크게 봐서 두 성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안압궁까지도 평양성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성 하면 두 개를 다 말하기도 하고 아니 협의의 평양성은 장안성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급별로 왕, 귀족, 평민 이런 여기가 북성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쪽은 귀족 아니 이쪽이 왕, 귀족, 평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 가지고 거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이 정도면 요즘으로 치면은 신도시예요. 둘레가 이 정도나 되니까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으로부터 천하의 요새 지역 평지에 만든 요새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성 4개가 중요합니다. 이성체계 국내성, 졸본성, 평양성에서 여기까지는 이성체계로 가다가 장안성에 가서 사성체계로 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 위례성 한성 시대가 있죠. 한성 시대. 지금 뭐 남아있는 걸로는 이제 옹촌 토성이나 풍납 토성. 그래서 뭐 토성의 형태입니다. 토성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또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여버리고 뭐 문동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위례성 한성 시대에서 웅진 시대로 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웅진 시대에 가면은 뭐 공산성이 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성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짓고 나성을 이렇게 둘러서 진 거죠.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성인데 산성을 하다가 장안성으로 바뀌게 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나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비시대가 가게 되면 이제 부소산성이라고 하죠. 부소산성 플러스 나성 체계로 해서 뭐 백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토성의 형태에다가 나성을 쓴다. 고구려는 산성을 쓰고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신라는 이전을 안 했죠. 경주 뭐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경주고 당시에 이제 금성인데 뭐 수도 이전을 뭐 안 했기 때문에 성이 그렇게 뭐 달라지고 그런 게 없어요.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월성이라고 하죠. 월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성 자체가 궁궐 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뭐 달 모양이다 해서 신라의 성은 월성이 되겠습니다. 뭐 남북국 시대까지도 수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라는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신라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고요.